그게 26년간 나를 기만한 너한테 내리는 벌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뚝 끊겼다. 누군가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손끝이 굳었다. 평소라면 흘려보냈을 말이 아니었다. 이 말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선고처럼 들렸다. 벌이라는 단어에는 분노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그 말이 향한 곳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모두가 알아차렸다. 상철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몸은 똑바로 서 있는데 마음은 이미 벽에 등을 받고 밀려난 사람처럼 흔들렸다. 상철은 입술을 떼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 말이 진짜라면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것들은 무엇이 되는가? 그 말이 거짓이라면 왜 이런 잔인한 문장을 칼처럼 세워 가슴에 꽂는가? 어느 쪽이든 상철은 지금 여기서 무너져야 했다. 말도 안 돼. 목소리는 아주 낮게 새어나왔다. 스스로에게 들려주려는 주문 같은 소리였다. 상철은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현실은 부정할수록 더 끈질기게 달라붙는 법이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의 표정, 말투, 숨이 들썩이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었다. 상철은 거짓을 알아차리는 감각이 둔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침묵에서 더 많은 것을 읽어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침묵이 너무 정확했다. 침묵이 너무 오래 준비된 것처럼 단단했다. 상철은 한 발을 내딛었다가 멈췄다. 이 방 안에서 한 발을 움직이는 순간 자신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상철은 사랑과 믿음을 섞어 가족이라는 형태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자신이 서 있는 땅이 통째로 거짓은 아니라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땅이 아니었다는 말을 듣는 기분이었다. 바닥인 줄 알고 밟았는데 아래가 텅 비어 있었던 것이다. 왜 지금이야? 상철이 겨우 뱉은 말은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런 방식으로? 26년이라는 시간은 숫자라기보다 살아온 삶 그 자체였다. 상철에게 26년은 단지 과거가 아니었다. 가족의 얼굴, 계절의 냄새, 말하지 않은 사과, 끝내 하지 못한 고백까지 모두 그 시간에 묶여 있었다. 그 시간을 통째로 기만이라고 부르면 상철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장면을 다시 의심해야 했다. 웃었던 순간도 울었던 순간도 서로를 지켜준 순간도 결국 누군가의 연극이었는지 모른다는 지옥으로 들어가야 했다. 상철은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분노처럼 뜨겁기도 했지만 분노만은 아니었다. 모욕이었다. 자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어리석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모욕감. 자신의 삶을 모른 채 살아도 되는 삶으로 취급한 사람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상철은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손끝이 저릿했다. 그때 누군가가 다시 말했다. 너는 몰랐을 뿐이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몰랐을 뿐이라는 문장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단죄였다. 모르는 동안에도 삶은 흘러갔고 모르는 동안에도 선택은 쌓였고 모르는 동안에도 관계는 굳어졌다. 몰랐다는 말은 상철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상철의 삶이 통째로 남의 손에 의해 조종됐다는 뜻이기도 했다. 상철은 거칠게 웃음을 흘렸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이 새는 소리였다. 몰랐을 뿐이라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상철의 눈빛이 변했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게 억지로 고정되는 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순간부터 위험해진다. 흔들리던 감정이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멈추는 순간 그 멈춤은 폭발보다 더 무서운 형태가 된다. 상철은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결심했는데 그 결심은 참겠다가 아니었다. 확인하겠다였다. 그리고 확인은 언제나 관계를 찢는 칼이 된다. 같은 날 수빈은 지역의 집 근처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정확히는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공간의 문 앞이었다. 수빈은 문손잡이를 잡을 듯 말 듯 망설였다. 그 망설임에는 예의가 섞여 있었고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러나 들어가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수빈은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한 예감에 시달렸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불길함을 알아차리는 날이 있다. 수빈의 오늘이 그랬다. 수빈이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수빈에게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수빈은 그 순간 문틈으로 나온 얼굴 하나를 보았다. 성재였다.
성재는 울고 있었다. 정확히는 울고 있었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 눈가가 붉었고 숨이 어색하게 꺾였고 입술이 덜덜 떨렸다. 성재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닦을수록 더 번졌다. 수빈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오늘 자신이 느꼈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다. 성재야. 수빈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너무 큰 소리로 부르면 성재가 더 무너질 것 같았다. 성재는 수빈을 보고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그 시선 회피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공포였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 눈을 맞추는 것 자체가 고문처럼 느껴진다. 상대의 눈에는 설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성재는 지금 설명할 수 없었다. 설명하는 순간 자신이 눈앞에서 다시 무너질 것 같았다. 수빈은 문 안쪽을 잠깐 보았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안정감을 주지 않았다. 누군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치 않았다. 가구의 배치가 평소와 같은데도 어딘가 어색했다. 따뜻해야 할 공기가 낯설었다. 수빈은 그 어색함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성재의 얼굴은 그걸 증명했다. 무슨 일이야? 수빈이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묻는다기보다 함께 버티자는 말에 가까웠다. 성재는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 고개 흔들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뜻이 아니었다. 말할 수 없어 라는 뜻이었다. 말할 수 없는 일은 대개 말해버리면 관계가 끝나거나 삶이 바뀌는 일이다. 성재는 지금 그 문턱에 서 있었다. 울음이 그 문턱에서 나온 것이었다. 수빈은 성재의 어깨를 붙잡지는 않았다. 어깨를 붙잡는 순간 성재는 참아온 것이 터질 것 같았다. 수빈은 대신 성재 옆에 섰다.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 방식으로 혼자가 아니다를 보여주기로 했다. 그러자 성재의 숨이 아주 조금 가라앉았다. 집에 뭔가 생긴 거야?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 하나가 수빈의 심장을 쥐어짰다.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말이었다. 소란이 아니라 균열. 지금 당장 소리가 나지 않아도 앞으로 반드시 무너질 것 같은 균열. 수빈은 그 집을 다시 바라보았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수빈은 그 문이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입구처럼 느껴졌다. 한번 들어가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문. 수빈은 그 문턱에서 성재가 왜 울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리고 그 짐작이 맞다면 오늘 밤은 아무도 잠들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 성희는 자신이 지금껏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 흔들린다는 건 단순히 불안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뜻이었다. 성희는 불안이라는 감정에 익숙했다. 불안을 들고 살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의 불안은 달랐다. 오늘의 불안은 계획이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정확히 어디로 밀어넣으려는지 그 방향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다. 진석의 말은 늘 매끄러웠다. 부드럽고 논리적이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거칠게 보인다. 하지만 부드럽게 칼을 쥐는 사람은 칼이 있는지조차 늦게 알아차리게 만든다. 성희는 오랜 시간 진석의 말투에 익숙해져 있었다. 진석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적어도 자신에게는 선이 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 있었다. 아주 작은 단서 하나로도 사람은 상대의 진짜 의도를 읽어낸다. 성희는 오늘 그 단서를 보았다. 그 단서는 거창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건넨 전화 한 통, 흘린 문장 하나, 시선이 잠깐 머무는 지점. 그런 것들이 한데 모여 성희의 머릿속에 그림을 만들었다. 그 그림은 끔찍했다. 진석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타협이 아니었다. 진석이 원하는 것은 성희가 무너지는 것이었다. 무너져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밑바닥으로 밀어넣는 것. 성희는 그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등골이 차가워졌다. 성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지금? 그리고 곧 답을 얻었다. 지금이 가장 약해 보이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무너뜨릴 때 상대가 약해 보이는 순간을 기다린다. 약해 보이면 명분이 생기고 주변의 동정이 줄어들고 추락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포장되기 때문이다. 성희는 자신이 그런 순간에 놓였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됐다.
성희는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다. 거울을 한번 봤다. 얼굴은 평소처럼 단정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랐다. 오늘의 눈빛은 참아내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성희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잡았다. 손끝이 떨렸다. 떨림은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성희는 문을 열었다. 이 문을 열면 성희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성희는 이제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았다. 모른 척하는 순간 진석이 원하는 대로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했으니까. 변호사의 사무실은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성희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성희는 자리에 앉자마자 숨을 고르지 못한 채 말을 꺼냈다. 제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 문장은 울음이 섞이지 않았는데도 절박했다. 울지 않는 절박함은 더 위태롭다. 억눌린 감정이 너무 많아 울음조차 사치가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성희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성희는 말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몰리게 될 줄 몰랐고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의심하게 될 줄도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진석은 자신을 무너뜨릴 생각이다. 성희는 그 확신이 틀리길 바랐지만 틀릴 리가 없었다. 제가 뭘 할 수 있죠? 성희는 물었다. 그 질문은 도움을 구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인정하는 말이었다. 성희는 평생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쪽에 서 있다고 믿어왔던 사람이다. 그런 성희가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부터는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료가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무엇을 노리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상대가 무엇을 노리는지. 상대가 노리는 건 자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성희가 스스로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진석은 깨끗한 손으로 성희를 밑바닥으로 밀어낼 수 있다. 성희는 그걸 막아야 한다. 아니, 막는 수준이 아니라 뒤집어야 한다. 성희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밖의 공기가 차가웠다. 그런데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줬다. 성희는 이 싸움이 단순히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이건 삶의 자리 싸움이었다. 한 번 밀리면 다시 올라올 수 없는 싸움. 한편 상철은 여전히 현실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몸부림이라는 말은 상철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상철은 그 말 외에는 설명이 어려웠다. 상철은 평소라면 한 번의 숨 고르기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다. 정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상철의 머릿속에는 장면들이 떠올랐다. 오래전에 들었던 말, 지나치게 자연스러웠던 침묵, 어떤 순간의 시선, 어떤 순간의 눈빛. 그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갔던 것들이었다. 사람은 가족에게는 의심을 덜 한다. 가족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집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상철은 그동안 집을 집으로 지키기 위해 의심을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그 의심이 한꺼번에 돌아왔다. 상철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앉는 순간 자신이 무너졌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 싫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손은 차갑고 머리는 뜨거웠다. 상철은 자신의 심장이 아직도 같은 박자로 뛰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심장은 평소처럼 뛰고 있었다. 삶은 이렇게 잔인하다. 사람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생명은 자기 일을 한다. 상철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다시 그 말이 떠올랐다. 26년간 날 기만한 벌이야. 그 문장은 상철의 귀에 계속 울렸다. 누군가에게 벌을 내리는 말인데 이상하게도 상철은 그 벌이 자신에게 내려지는 것처럼 느꼈다. 기만당한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지만 가해자만큼 고통을 받는다. 가해자는 적어도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하지만 기만당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조차 흔들린다. 상철은 지금 그 흔들림 속에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상철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려는 말이었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자기 자신이 실제하는지조차 낯설어질 때가 있다. 상철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뺨이 차가웠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울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감정이 아직 길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상철은 울고 싶었다. 울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았다. 그러나 울음 대신 나온 것은 분노였다. 분노는 울음보다 빠르게 나온다. 분노는 누구 때문인지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상철은 이 상황을 만든 누군가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떠올림이 점점 선명해졌다. 상철은 일어섰다. 이번에는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사람은 결심하는 순간 몸이 움직인다. 상철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은 때로 사랑보다 더 무섭다. 상철은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확인해야 한다.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무너졌다. 무너진 채로 버티는 건 더 잔인하다. 상철은 누군가를 찾아가야 했다. 누군가에게 묻고 누군가에게 대답을 받아야 했다. 상철의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개의 질문이 떠올라 있었다. 질문들은 단순했다. 단순할수록 잔인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나? 누구와 함께 했나? 나를 왜 속였나? 26년 동안 수빈은 성재와 함께 있기로 했다. 수빈은 지금 성재를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걸 직감했다. 성재는 지금 무너지는 중이었다. 무너지는 사람은 혼자 남겨두면 더 쉽게 부서진다. 성재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에 지금 부서지는 것이다. 오래 버틴 사람의 부서짐은 더 크게 난다. 성재는 겨우 말을 꺼냈다. 나 그 집에서. 말이 중간에서 끊겼다. 성재의 목이 떨렸다. 기억을 꺼내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듯이. 수빈은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말해 주었다. 천천히 말해도 돼. 이 문장은 흔한 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를 여기서 붙잡고 있다는 말이다. 수빈은 성재가 지금 당장 어떤 진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옆에 있어 주려고 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 성재는 이상하다는 단어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 말할수록 선명해지는 진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수빈은 그 단어 하나에 이미 많은 걸 읽었다. 성재가 말하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수빈은 성재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이 이미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수빈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는 알았다. 오늘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집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건 물리적으로 위험하다는 뜻만이 아니다. 마음이 다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음이 다치면 관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수빈은 성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수빈의 목소리는 단호하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수빈은 지금 선택을 하고 있었다.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선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도 언젠가 성재처럼 울게 될 것 같았다. 성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동의이자 부탁이었다. 나 혼자 이걸 감당하게 하지 말아줘. 수빈은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성희는 변호사와의 짧은 대화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진석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럼 성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성희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많이 봐왔다. 대놓고 공격하지 않는다. 명분을 만든다. 주변을 움직인다. 그 사람의 평판을 훼손하고 그 사람의 선택을 이상한 선택으로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이 스스로 무너졌다고 믿게 만든다. 가장 잔인한 방식은 사람이 자기 탓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희는 그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 했다. 함정을 찾으면 피할 수 있다. 피하면 살 수 있다. 성희는 살아남고 싶었다. 단순히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살아남아야만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수 있었다. 성희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고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지켜야 할 시간들이 있었다. 성희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진석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짧았다. 너무 짧아서 더 무서웠다. 내일 이야기하자. 평소라면 별 의미 없는 문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내일이라는 시간 지정은 칼날처럼 느껴졌다. 내일은 협상의 날이 아니라 판결의 날일 수도 있었다.
성희는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다. 성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대답이 들려왔다. 성희는 평소처럼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 얘기가 있어. 그 말은 지금부터 움직이겠다는 말이었다. 상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집안의 오래된 균형은 더 빠르게 무너진다. 상철은 감정을 숨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못했다. 상철이 숨기지 못하는 감정은 그 자체로 주변을 흔든다. 상철은 누군가에게 다가가며 낮게 말했다. 나 다 알게 됐어.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듣는 사람도 알고 상철도 알고 있었다. 다 알게 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말이 의미하는 건 사실 여부가 아니라 이제 더는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상철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을 만큼. 그 아픔이 오히려 상철을 현실에 붙잡아 두었다. 상철은 지금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꿈이라면 깨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깨어나면 더 잔인한 현실이 있을 것 같았다. 상철은 이미 깨어 있었다. 26년. 상철은 다시 중얼거렸다. 그 숫자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자신의 삶이 그 숫자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상철은 그 숫자에서 빠져나오고 싶었다. 빠져나오려면 끈을 끊어야 한다. 그러나 끈을 끊으면 피가 난다. 상철은 피가 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이미 피는 나고 있다. 밤은 깊어지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종류의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누군가는 기만당한 세월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울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의도를 떠올렸다. 각각의 두려움은 형태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 밤 누군가는 벌을 내릴 준비를 했고 누군가는 벌을 피할 준비를 했고 누군가는 벌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관계는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상철은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셨다. 숨이 폐 끝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상철은 그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끝까지 보겠다. 끝까지 본다는 건 진실을 본다는 뜻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얼굴을 끝까지 보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누군가의 얼굴을 끝까지 보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수빈은 성재에게 말했다.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은 약속이었고 동시에 수빈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자신도 혼자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였다. 성희는 조용히 손가락을 풀었다. 아까부터 손이 굳어 있었던 것을 이제야 알았다. 성희는 굳은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를 밑바닥으로 보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밑바닥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누군가가 자신을 몰아붙이면 그 몰아붙임의 이유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성희는 그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들이 모이는 곳에는 결국 하나의 문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26년간 날 기만한 벌이야. 그 문장은 누군가의 분노이자 누군가의 계획이자 누군가의 붕괴였다. 누가 누구에게 벌을 내리는지 그 벌이 어떤 형태로 떨어질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벌은 시작됐다. 그리고 시작된 벌은 그 누구에게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